온오프라인 고민연구소 톡톡썰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한 분이 안 보이세요, 조이님이. 조이님 어디 가셨어요? 조이님이 지금 주말인데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밤낮 없이 일하고 있는 우리 조이님이 오늘은 참석을 못했지만 조이님을 칭찬하는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와, 정말요? 네, 그래서 댓글부터 한번 읽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스포티파이에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댓글을 조이님 칭찬도 있었지만 사실 키키님 칭찬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키키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키님 말씀 조곤조곤 잘해주셔서 항상 듣기가 너무 좋네요. 목소리도 아름다우시고요. 조이님은 귀여우시고 포지님은 멋지신데 위트까지 윤노님은 그냥 너무 재밌으십니다. 네, 이렇게 현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아니 좀 이런 거 그 스스로 읽을 때 되게 나 뜨겁죠? 네, 나 뜨겁네요. 네. 그러니까요. 거의 키키님 팬이더라고요. 아니 진짜 이거 하나 남겼는데 약간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네, 아, 오케이 그리고 알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현님. 그리고 저는 윤호가 아니라 윤호입니다. 윤호 아람생 할 때 그 윤호라서. 윤호님 근데 왜 네. 윤호였죠? 저 에이미 와이너스. 그래서 윤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님 너무 감사드리고 언제나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힘이 나기 때문에 많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조이님의 빈자리를 초특급 게스트가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초특급 게스트 저희 린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린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린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린이라고 하고요. 그 윤호님의 전 직장 동료였습니다. 맞아요. 네. 베푸셨나요? 거의 나름 많은 이야기를 많은 이야기를 네, 했었죠. 무슨 얘기했나요? 많은 고민을 네. 회사에 대한 많은 고민을 나눴죠. 네, 커리어에 대한 불만인가요? 네. 커리어 얘기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희 오늘 초특급 게스트 린님이 사실 원래 첫 커리어는 그 인사 HR 쪽 출신이시기 때문에 요즘 이제 상반기 막 면접 보는 시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또 사연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모셨어요. 네. 그 린님이 대기업에서 인사팀 출신이시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커리어 전환이 좀 여러 번 됐잖아요. 네.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그 이야기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전공 자체는 정치외교학인데요. 네. 전혀 상관없이 뭐 이것저것 하다가 HR 인사를 하게 됐고 네. 첫 직장은 어떤 스타트업에서 네. HR 인턴으로 시작을 했다가 네. 이제 학교 졸업을 하면서 대기업 인사팀으로 입사를 하게 됐고 거기서 3년 6개월 정도 다니다가 네. 대기업이라는 환경이 저랑 안 맞기도 했고 네. 인사라는 것도 재미는 있었지만 더 재밌는 게 있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에 직무 전환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사업 개발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하면서 직무 전환을 한 케이스고 네. 지금도 이제 윤호님이랑 같은 회사 다니다가 네. 한 달 전에 네. 또 다른 완전 초기 스타트업에서 네. 비즈니스 오너로서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전 지금 극 초기 스타트업에서 계시는데 네. 비즈니스 오너로서 서비스 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세요. 네, 이 서비스 네. 명도 말해도 되나요? 그럼요. 홍보해도 됩니다. 네. 저희 지금 광고비 받으니까. 네, 광고비도 받고 네. 저희 지금 그 구독자 수가 가파릅니다. 오,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몇 명인가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모든 플랫폼 총합 네. 2,500명 달성입니다. 오, 와. 정말요? 엄청나요. 네, 그래서 홍보 제대로 한번 해주시면 네. 광고비 250 정도.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제가 만들고 있는 서비스는 티로라는 실시간 AI 노트 테이킹 서비스고요.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앱입니다. 보통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 네. 중요한 대화를 할 때 특히 일에서는 네. 꼭 그 속기를 하게 되잖아요. 네. 중요한 대화다 보니까. 네. 근데 그 속기를 하는 것 자체도 일이고 네. 속기를 한 그 미팅 노트를
미팅이 끝나고 나서도 정리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쵸. 그 모든 것을 버든이 네. 없도록 하는 해결해주는 서비스고요. 네. 실시간 트랜스크립션 속기, 네. 실시간 요약, 네. 실시간 번역까지 네. 가능한 앱이고요. 네. 12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와, 네, 지금 당장 쓰고 싶어요. 설명을 들으니까. 되게 좋아요. 전 정말 써봤거든요. 좋습니다. 네. 네, 특히 그 이제 진짜 요약 그 역량이 엄청납니다. 보통 이제 영업하시거나 아니면 CX 쪽 CRM 하시는 분들이 요 미팅 로그를 작성하는 일이 되게 많을 텐데 그거 작성하는 것도 시간 쓰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요약을 한 번에 다 해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 티로라는 서비스의 비즈니스 오너로서 네. 처음에는 인사팀에서 커리어를 시작하셨다가 커리어를 전환하신 우리 게스트 린님 모시고 하는 오늘 톡톡설레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 와 있으니까 사연부터 한번 읽고 시작을 해볼게요. 진지하게 MBTI로 서류 탈락하고 있는데 괜찮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창업 2년차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요즘 채용을 하다 보면 제가 너무 MBTI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느껴요. 문제는 서류 단계부터 시작됩니다. 지원자가 아무리 스펙이 좋고 이력서가 깔끔해도 성격 유형에 P가 적혀 있으면 자꾸 마음이 걸려요. 우리 조직은 속도가 중요한데 이분은 아무런 계획 없이 흘러가진 않을까 싶은 거죠. 결국 그런 분들은 면접까지 안 보고 서류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공정한 건가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같이 일할 사람을 뽑는 건데 나랑 잘 맞는 사람을 고르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더 문제는 면접이에요. 지원자랑 마주 앉아 얘기하고 있어도 머릿속엔 계속 이 사람 말투가 T인데 왜 F지? 이 사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 J가 아니라 P인 것 같은데 거짓말한 건가? 이런 생각이 맴돌아요. 선입견에 빠진 채 사람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대표니까 결국 제 기준대로 가는 게 맞는 걸까요? MBTI로 직원 뽑고 있는 저 이대로 괜찮을까요? 스타트업 대표님의 고민, MBTI로 지금 계속 직원들을 뽑고 있다. 이게 문제가 되진 않을까라는 고민이었어요. 아니 포지님, 최근에 네. 이제 저희 중에서는 그래도 연차가 제일 높기 때문에 뭐 인턴분들이든 신입사원이든 가끔 면접을 들어가실 텐데 실제로 MBTI가 이력서에 적힌 케이스를 보셨습니까? 내가 경험을 했다. 혹은 뭐 이직 준비도 많이 하시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력서, 알바, 입시, 대외 활동 등의 MBTI를 적어봤는지 네, 이력서에. 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그냥 제가 떠오르는 거는 제대로 된 회사라면은 MBTI 적으라고 하는 것은 못 봤고 근데 다만 이제 본인이 지원할 때 포트폴리오 제출할 때 거기에 MBTI를 쓰는 사람들은 좀 본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에 포트폴리오는 자유양식이니까. 거기에 쓰는 경우 본 적 있고 제가 특별히 MBTI 적은 거 생각나는 거는 소개팅 할 때 많이 적었다. 소개팅 이력서에 프로필에.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제대로 된 회사라면 거의 적지는 않을 거다. 본인이 뭐 어필할 수는 있겠죠. 네. 키키님은 좀 경험 있으세요? 본 적이나? 저도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지금 키키님의 회사에서 네. 이력서나 처음에 이제 서류 지원할 때 무슨 네. 항목들을 적고 있는지 최근 업데이트된 거 아세요? 모르죠. 그쵸. 네. 적고 있으면 어떡해? 그 회사도. 근데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여기 이제 린님이 오늘 계시니까 네. 딱 여쭤보기 참 좋겠다 생각은 드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규모가 있는 회사 이상에서는 그런 건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요. 이제 또 인사팀 이게 인재를 왜 모셨기 그러냐면 때문에. MBTI가 자기 판단 지표라고 하나요?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 자기가 바라보는 자기의 모습이다 보니까 자기 추구미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요. 객관적 그쵸. 지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린님? 그러게요. 네, 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사실 본 적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MBTI가 최근에 약간 기사도 많이 떴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채용 전형에서 MBTI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네. 막 요즘에 알바 자리 구할 때도 MBTI 네. 적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
사연자 분이 어떤 의도로 MBTI를 이제 요구하는지는 저는 이해는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키키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MBTI가 자기 보고형 네. 지표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게 MBTI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대요. 네. 그래서 회사 자리에서는 E가 100% 나올 수 있는데 네. 이제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뭐 70%가 나온다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서 네. MBTI 말고 정말 객관적인 지표를 사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은 아니지만 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 또 인사팀 출신인 린님을 모셨으니까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보죠. 진짜 그러면 그 이력서 혹은 서류 지원서에 이제 넣는 항목들 그런 것도 인사팀이 하나씩 점검하면서 그렇죠. 이번에는 이 항목을 넣어볼까 아니면 뺄까 이런 것도 다 고민을 하시나요? 그렇죠. 오. 네. 근데 그럼 일단 궁금한 게 사실 큰 회사 대기업 같은 경우는 네. HR도 되게 세분화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린님의 전문 분야는 채용이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사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그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신입 채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공채를 담당을 했었고 제가 어떻게 보면 본부에 있어서 그 모든 사업부의 신입 채용을 담당을 했었고요. 그리고 1년 정도 그 업무를 한 다음에 나머지 한 2년 반 정도는 평가 업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평가가 조금 더 저의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고 더 오래 했었기 때문에 평가 그렇군요. 뭐 연봉 보상 이런 부분들 했었습니다. 그럼 다시 그 제가 여쭤본 걸로 좀 돌아가자면 그렇게 서류 지원의 항목들을 정할 때 네. 방금 린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왕이면 거의 객관적인 지표들로 구성을 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가끔 지원서를 쓰다 보면 굉장히 주관적인 내용도 가끔 적도록 하게 돼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인생의 좌우명 뭐 그런 것들? 네네네. 근데 그런 것들은 그러면 평가 요소는 아닌 거예요? 그게 약간 인생의 좌우명이나 뭐 존경하는 인물 이런 거를 적게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 심지어 제가 있었던 회사도 네. 그냥 존경하는 인물을 적게 해요. 네. 근데 그게 평가 요소는 아니긴 한데 네. 예를 들면 존경하는 인물에 정말 뭐 이런 말 해도 되나? 히틀러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 무지는 되죠. 근데 그 사람이 뭐 그게 히틀러를 썼다고 해서 이 사람 떨어뜨려야 된다. 이건 당연히 아니지만 조금 이 사람 모지가 될 수는 있는 그런 게 있죠. 그럼 애매하면 어떡하지? 그게 크게 중요한 평가 요소는 아니긴 해요. 뭐 애매한. 이재명 이렇게. 어, 죄송합니다. 네. 오늘 아니, 근데- 모자색이 그냥 빨간색인데 빨간색. 왜? 네 그런 게 있죠. 그렇군요. 네 그럼 자소서는 그러면 많이 안 봐요? 꼼꼼하게 봅니다. 아, 저희 회사가 규모가 엄청 커서 네. 지원자도 이제 몇만 명이 되는데요. 그거를 다 몇백 장씩 나눠가지고 다 나눠줘요. 읽으라고. 진짜요? 와. 그래서 세세하게 다 읽고 요즘에는 그리고 채용 트렌드가 AI잖아요. 네. 네. AI가 평가하는 것도 있어요. 키워드 같은 거 와. 뽑아내가지고 이 사람은 와. 우리 인재상에 맞다 아니다 뭐 이런. 그러면 그 이제 자소서랑 그 앞에 있는 객관적인 지표랑 그거의 일치 여부도 많이 판단하는 건가요? 그쵸? 근데 필터링 하는 것도 많지 않아요? 어떤 네 필터링이요? 맞아요. 아무래도 수만 명의 지원자가 있으면은 물론 이제 인사팀 직원도 많으니까 보려면 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번 거르고 보는 게 회사 입장에서도 좀 효율적이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거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 보고 그 인간이 보는 것도 한 단계가 있고 AI가 보는 것도 한 단계가 있어서 그 두 개를 통합하는 느낌으로 갔었던 것 같고 지금은 어떻게 할진 모르겠는데 뭐 학력 컷 이런 거 없나요? 그때 그 회사요? 네. 없습니다. 진짜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저희가 뭐 자소서나 이력서에 관한 그 서류 평가 요소를 한번 여쭤보고 있는데 제가 재미난 그 밸런스 게임 자료를 한번 찾아왔어요. 네. 그래서 HR 출신에게 묻는 채용 평가 요소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린님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1번 회사와 거리가 가깝지만 직무 역량이 다소 아쉬운 지원자 대 거리가 굉장히 멀지만 직무 역량이 우수한 지원자.
요건 이제 그 서류만 봤었을 때 네. 네, 둘 중에 무조건 한 명은 뽑아야 된다. 네. 한 명은 탈락시키고 그러면 네.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 거리가 음. 멀지만 직무 역량이 우수한 지원자고요. 그러면 네. 보통 이제 인사팀에서는 네. 그 회사와 집의 그 거리는 네. 그렇게까지 중요한 요소는 아닌가요? 그쵸. 아무래도 이게 약간 회사 입장에서는 네. 사실 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 분이 조금 힘들어지는 거고 본인이 다니고 싶으면 회사 앞에서 자취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이거는 딱히 큰 문제는 아니고요. 저도 제 경험 말씀드리자면 네. 저도 통근 4시간이었어요, 왕복. 와. 와.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거리 직주근적 하지만 음.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이 인사팀에서. 들고 물론 이분이 힘들어서 그만둘 수는 있겠지만 네. 네. 근데 이제 면접 때 그런 거 물어보진 않나요? 집이 뭔데 괜찮으시겠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그냥 물어보는 거다. 정말 마음에 들면 물어보는 것 아 같아요. 정말 마음에 들어. 아, 네. 오히려. 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음. 사실 안 뽑을 거니까 아. 굳이 안 안 물어보는 것 물어보는구나. 같은데 네. 그러면은 그런 거는 혹시 있을까요? 지금 이제 회사랑 거리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네. 집 주소를 쓰잖아요. 네. 집 주소를 쓴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얘기 한번 했잖아요. 아니 예전에 내가 이제 막 듣기로는 모 회사에서는 그런 걸로 소위 말하는 있는 집 자식이냐 아니냐 이거를 본대요.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심지어 대기업인데.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런 게 실제로 있어요? 네. 일단은 전혀 일단 제가 다녔던 회사는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네. 근데 다만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의 주소를 보고 이 사람 뽑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당연히 평가 요소는 절대 아닌데 뽑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좀 청담동사네? 잘 사는 애네? 약간 이렇게는 할 수 있는 거죠. 뽑고 나서. 네, 뽑고 나서. 근데 뽑아봤더니 네. 공교롭게 다 강남구 출신인 거야. 대지동 출신이야? 네.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되게 웃기게도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제 동기가 저 포함 한 8명이었는데 네. 5명이 강남 출신이긴 했어요. 근데 그냥 사실 거기가 이제 교육열이 높으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아니 근데 갑자기 그럴 수 궁금한 게 그러면 집 주소는 사실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이거를 맞아 쓰는 이거를- 이유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짓으로 쓰는 사람도 있을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막 그렇네. 나 안 사는데 뭐 반포자이 막 이렇게 써놔. 반보자이 써놔. 반포자이 타워팰리스, 103동, 막 도곡동. 206호 막 이렇게 그쵸. 써놔. 근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굳이 왜? 근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무의미하잖아요. 어차피 네, 회사에서도 그걸 평가하지 않는데 속일 이유가 없지 않나. 맞아요. 근데 특히 이제 대기업의 경우에는 채용 전형 여러 단계잖아요. 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온라인 시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네. 그 집으로 키트 같은 걸 보내야 돼서 그래서 받는 케이스가 많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닌 그냥 스타트업이나 그쵸. 작은 규모의 네. 회사들은 굳이 적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오, 그럴 수 있겠어요. 네. 재밌습니다. 네. 두 번째 밸런스 게임으로 가겠습니다. 2번. 직무를 잘못 쓴 자소서 대 회사 이름을 잘못 쓴 자소서. 누구를 이거- 떨어뜨리겠습니까? 이번엔 떨어뜨리는 걸로 골라봅시다. 떨어뜨리는 거. 네. 저는 회사 이름 잘못 쓴 자소서. 아 회사 이름이 최악이구나. 네, 회사 이름이 최악이죠. 아, 그러니까 약간 난사했다. 볼 수 난사했다. 있잖아요. 근데 네. 직무를 잘못 쓴 것도 혹시 케이스가 있으세요? 예를 들면 뭐 영업 직군으로 지원을 했는데 네. 뭐 제가 MD로서 뭐 이렇게 잘못 썼어. 뭐 보긴 했죠. 여러 번 어. 보긴 했는데 회사 이름 잘못 쓴 것보다 괘씸하진 않다. 아, 그렇지. 더 싫구나. 네. 근데 인사팀도 사람인지라 음. 얘가 실수했다 이런 거는 딱히 허용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해는 하죠. 음. 실수했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채용 시즌이면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한 네. 몇백 개 쓰잖아요. 네. 이해는 하는데 그만큼 꼼꼼한 분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은 들죠. 그 그 사람 아니어도 충분한- 뽑을 사람 많으니까. 네, 그렇긴 충분한 하죠. 평가 네, 요소구나. 네, 네. 아니 키키님이 나중에 관리자로 가시면
이런 케이스를 봤어요. 이제 서류에서 누구를 탈락시키겠습니까? 직무 잘못 쓴 사람, 회사 잘못 쓴 사람. 둘 다 둘 다 잘라? 둘 다 문제가 많은 것 둘 다 같은데. 문제야? 네. 아니면 이런 거 어떠세요, 보지님? 자기 이름을 잘못 쓴 거야. 뭐 김민철인데 근데 그럼 의심이 되죠 이거. 김만철 뭐 이렇게. 민철인데 만철? 그 정도는 그런 그런 고민이 오타. 되지 않아요? 아, 그거는? 그런 오타는 괜찮아요. 네, 그건 괜찮은데 약간 저는 아무래도 회사가 지원자가 정말 많다 보니까 네. 네. 이게 그리고 모두에게 열려 있는 네네. 잖아요. 그 네. 지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거 약간 조현병 있는 분이 쓴 건가 싶을 정도의 아. 지원서도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뭐 거? 예를 그래서 들면 보여. 저는 무섭다. 뭐 우크라이나에서 뭐 일을 했으며 막 근데 갑자기 미국에서 아. 뭘 했고 막 이런 식으로 글로벌 인재네. 그러게. 네, 그게 진짜면 엄청난 건데. 말이 안 돼요. 막 무슨 음. 박근혜 대통령의 뭐였고 약간 뭐 부하였고 이런 터무니없는 글들도 많이 올라와서 사실 저희가 그거를 정말 일일이 다 읽거든요. 네. 와. 그렇다 보면 그 김민철을 김만철로 쓴 거는 괜찮다. 괜찮다, 애교다. 애교다, 애교다. 약간 그거는 이렇게. 뭐. 그러면은 이런 건 본 적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인 어학 점수를 제출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단위를 잘못 맞춰 쓴 거죠. 예를 들어서 900점으로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되는데 90으로 제출을 한 거야. 오늘 근데 이런 케이스 많은데? 그럼 이런 90점인 줄 알겠지.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근데 진짜 90점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그냥 컷 아닌가? 그럼 컷이죠. 아, 그럼 컷이에요? 네. 900점인데 9만 점 이렇게 쓰면. 그러게. 그럴 수도 9,000점 있지. 막 이렇게. 근데 그것도 아, 꼼꼼하지 애매하네요. 않다고도 보실 수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우리 너무 자질구레한 건 좀 넘어갑시다. 그러게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말고 중요한 네. 정보들이 많은데 그래요. 그렇지. 알겠습니다.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래요. 아니 제가 실제로 네. 그렇게 단위수를 잘못 썼는데 음. 붙고 나서 나중에 HR한테 혼났어요. 아, 너 자기 이거 얘기하면서. 잘못한 거지 하면서. 근데 다행히 그 회사는 지원을 할 때 첨부할 때 증빙을 다 같이 해서 넣었었어요. 그러면 귀엽다, 다행이네요, 네네. 그거는. 근데 그때 욕 엄청 먹었어요. 네. 제 얘기였습니다. 아니 근데 귀엽네 그거는. 이거는 네. 귀여운 것 같아요. 아니 자소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네. 개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맞춤법은 좀 어때요? 평가 요소까지는 이거는 아니죠. 평가 요소는 당연히 아닌데 이제 제가 실제로 그 평가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네, 안 뽑을 것 같다. 진짜. 왜냐하면 저는 약간 그런 거에 민감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인사팀이고 네. 이게 문과 계열의 직무의 그쵸. 경우에는 글 쓸 일이 많아서 네. 맞춤법을 많이 틀리게 된다면 그거는 제가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잖아요. 뽑아서. 그러네. 네, 최소한 자소서 쓸 때는 이렇게 검사라도 돌려보는 그렇죠. 정성이 있으면 네.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은 있고 네. 근데 난 그건 별로 안 중요한 엔지니어 직군이다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직군 바이 직군. 그래요. 그 요즘에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맞춤법 검사기 돌려보는 거 몇 초 안 걸려요. 그렇게 한번 꿀팁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3번. 이번에는 이제 면접으로 가보겠습니다. 3번. 긴장해서 말을 계속 더듬고 답변을 잘 못하는 면접자 대 너무 능청스럽게 말을 청산유수로 잘하는 면접자. 누구를 뽑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다쿠 아니에요? 응? 근데 스펙은 똑같다고 보면. 근데 이제 무조건- 직무 따라가는 거 아니야? 아, 직무 따라. 그렇긴 합니다. 직무 따라갈 것 같은데 역량이 똑같나요? 역량이 똑같아요. 근데 앞에 그러면 사람은 다쿠 아니야? 그냥 그러면 다쿠예요? 면접을 못 본 건데 이거 그냥. 그러게요. 아, 근데 네. 이 밸런스의 그 댓글들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대기업일수록 네. 전자를 뽑는다고. 왜요? 한번 들어봅시다. 궁금하다. 림님한테 한번 들어봅시다. 후장, 대기업에서 이제 또 그래요? 이러셨으니까. 근데 어떤 의도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능청스럽고 말을 청산유수로 잘하는 사람은 약간 너무 능숙한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에서는 내가 가르칠 수 있고 키울 수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맞게 키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약간 백지 같은 인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후자의 경우에는 너무 뛰어나고 어떻게 보면 약간 꾼의 기질이 있는 느낌일 그쵸. 수도 있잖아요. 약간 나댄다고 볼 수 예, 있겠죠. 예.
그런 사람을 크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게요. 오히려 미숙하지만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잘하고 싶어서 긴장해 보이는 긴장한 것 같은 사람을 더 예뻐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다. 네. 그렇더라고요. 이젠 그것까지 연기해야 돼. 아니 어리숙하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요새는 사실 중고 신입이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력을 쌓아와야지 대기업에 이제 면접까지 갈 수가 있는데 네. 면접에 갔더니 그동안의 나의 짬바를 발휘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지금. 능숙하면 능숙하면 또 안 안 돼. 된다는 능숙하면 거잖아. 그러네. 팔방 미인이어야겠네. 그쵸. 그리고 그런 거 생각하면 다 운이에요. 인생은 운이다.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은 운입니다. 어. 4번으로 가겠습니다. 면접에서 4번. 우리 회사를 정말 잘 아는 면접자 대 경쟁사와 시장을 정말 잘 아는 면접자. 누구를 뽑겠습니까, 린님? 저는 경쟁사와 시장을 잘 아는 면접자. 아, 차라리 네. 그 산업을 잘 아는 사람을. 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를 잘 아는 거는 사실 지원자일 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입사를 해서 내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네. 많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 회사를 지원자분들이 많이 공부하고 가잖아요. 네, 이 네. 회사가 뭘 잘하고 네. 어떤 걸 하고 있고. 근데 저는 그걸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정말 많이 공부하고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차라리 후자처럼 네. 시장을 더 잘 아는 게 네, 중요하다. 맞아요. 그 산업 자체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다. 음.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꿔서 네. 후자를 선택하셨으니까 경쟁사와 시장을 정말 잘 아는 면접자 vs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면접자. 오. 이건 어때요? 이게 더 어렵네요. 자기 자신 하겠습니다. 네. 이게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자신의 장단점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회사에 들어와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잘 모르면 그걸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기본 베이스가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그 기본 베이스에 일과 산업과 직무에 대한 스택들을 쌓아 올려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가 네 후자가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키키님은 어때요? 키키님은 누굴 뽑으시겠어요? 저도 자기 비슷할 자신? 것 같은데 네. 근데 한편으로는 드는 게 이게 신입 공채 기준이잖아요. 네. 네, 맞아요. 잠깐 이제 몇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어. 20대 중반 그때 내가 나 알아봤자 자신을 모르겠어? 알까? 그러니까 메타인지라고도 이걸 얘기하는데 맞아요.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은 평생 동안 거쳐서 해야 되는 게 또 아닌가 생각이 또 들어서 네, 맞아요. 린님은 인사팀에 계시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자기 자신을 좀 알아가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약간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과 저를 비교하게 되잖아요. 네. 혹은 좋은 사람 만나면 아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 만나면 반면교사가 또 되고 이렇게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가면서 나를 찾는 과정을 네. 조금 많이 겪었던 것 같고 아, 그게 좀 그래도 자극이 좀 됐겠네요. 네네 자극이 되면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좋습니다. 마지막 5번을 해보겠습니다. 밸런스 게임 마지막. 팀원들과 잘 맞겠지만 대표와 트러블이 있을 것 같은 면접자 대 대표와는 성향이 비슷하지만 뽑힐 팀원들과 잘 안 맞을 것 같은 면접자. 누구를 뽑겠습니까? 네. 당연히 팀원들과 잘 맞는 분을. 전자. 네. 대표랑은 안 맞아도. 근데 이거 약간 대표랑 비슷한데 팀원들과 안 맞을 거는 안 맞는 사람은 좀 재수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대표한테만 잘 보이는 거잖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렇긴 하죠. 포지님은 어때요? 근데 그 인사팀도 모를 것 같아. 대표랑 잘 맞을지는 사실 예를 들어서 뭐 LG야. 그래서 뭐 구광모 회장이 대표야. 근데 구광모 회장이랑 잘 맞을지 어떻게 알아? 아니, 회장 대표 말고. 아 그냥 약간 사장님? 팀장. 팀장? 뭐 그 정도, 그러니까 거의 그 자리에 제일 지금 오너격이랑 잘 맞을지 뭐 이런 것까지는 보지 않을까요? 근데 보통은 이제
뭐 일을 할 때 대표랑 같이 일하는 음. 경우는 적으니까 그쵸. 뭐 연설문 맞아요. 쓰는 뭐 그런 음. 직무 아니면 맞아요, 음. 맞아요. 그쵸. 팀원들이랑 잘 맞을 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봤어요. 요 밸런스 게임을 해보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의 우선순위가 나오더라고요. 평가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회사 혹은 지금의 회사에서 내가 좀 관리자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채용을 할 시에 제일 우선시할 수 있는 그 평가 요소는 뭘까?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뭐 성실함도 있을 수 있겠고요. 충성도, 로열티, 그리고 전문성, 직무 역량성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친화력 뭐 등등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포지님, 네. 포지님은 어떤 걸 제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뽑을 것 같으세요? 저는 여기 예시가 성실함, 충성도, 전문성, 친화력 있는데 저는 성실함과 친화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그래도 회사 생활을 이제 한 9년, 10년 정도 하면서 전 단 한 번도 본인 혼자의 실력으로 회사를 바꿀 정도의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은 없거든요. 보통은 팀 단위로 뭔가 성과를 내거나 이렇게 본인이 성실하게 하면서 다 같이 이제 뭐 조직으로서 성과를 내는 거지 뭐 그렇게 막 미친 듯한 천재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둘 중에 성실함과- 고르면 뭐가 더 우선이에요? 성실함과 친화력 중에서? 성실함이죠 일단은. 그러면 성실함을 채용 과정에서 어떻게 평가하실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관상으로 보실 인사팀을 면접하는 그러니까. 인사팀 같은. 관상가 납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평가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도 어. 가끔 이제 경력직 이직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네. 유튜브에서 채용 관련 채널들을 많이 구독하고 컨텐츠들을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보면 이제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놓으셔가지고 자기소개서 항목마다 네. 그 HR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여기서는 뭘 확인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성실함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그런 이제 질문들이 몇 가지 유형이 있어서 뭐 지금 당장 생각나진 않지만 그런 이제 유형화된 질문을 통해서 이제 비교해서 평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본인의 경험이나 사례들을 좀 어필한다 성실함에 대한. 그쵸 뭐 생각나면 말할게요. 좋습니다. 키키님은 어떤 걸 최우선으로 좀 삼을 것 같으세요? 저도 성실함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똑같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실함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래서 답변을 드려보자면 어. 별로 방송에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못 할 것 같아. 나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겠어. 성실함? 어. 글쎄 진짜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 성실하다고 하지 않. 그러니까 나 안 성실하다라 나 게을러요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요. 성실함을 평가한다. 근데 이거 경력이에요, 신입이에요? 아 그것도 또 나뉘나요? 그냥 이제 신입이면 학점 같은 거 보지 않을까? 그럼 경력이면요? 경력이면? 경력이면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죠. 막 예를 들어서 경력이면은 뭐 경력 기술서나 포트폴리오에 이제 자기 주요 성과를 적잖아요. 근데 연차 대비해서 그게 이제 뭐 얼마나 있는지 그게 이제 좀 계량을 해봤을 때 이 경력에 이 정도 성과면은 이 사람이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이런 걸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거는 회사 상황이랑 물리는 경우가 많아서 회사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 이제 포지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뭔가 뛰어나가지고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위에서 사실 하달해주는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뭔가 그렇게 개인 프로젝트를 많이 할 수 있는 회사면은 그게 이제 돋보일 수 있는 걸 거고 아니면은 사실은 이제 좀 뭔가 기능적인 업무만 했던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서탈이지 뭐. 그래서 근데 그거를 포장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성실성을 보여주는 것인가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서 어렵네요. 어렵네. 근데 저는 네. 경력은 무조건 레퍼 체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속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면접까지 네. 레퍼 체크 꼭 하잖아요. 네. 그게 다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린님은 그러면 레퍼 체크 네. 하는 게 이제 뭐 전문 기관이 있잖아요. 네. 아니면 뭐 헤드헌터 분이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네. 근데 그 과정도 조금 알고 계세요?
사실 저는 경력 네. 채용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네. 그 업체를 통한다는 거는 알고 네. 있는데 네. 이게 보통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원자가 본인이 직접 레퍼 체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적게 해요. 네. 그래서 뭐 네. 3명 정도 적으면 그 중에 네. 한두 명을 그 에이전시에서 전화를 한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업계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사실 좁은 업계면 아름아름 다 하더라고요. 아. 에이전시 안 통하더라도. 아. 네. 그래서 그쵸. 사실 좀 음. 정말 행실을 잘해야겠구나 맞아. 항상 느끼고 있고. 근데 그렇죠. 레퍼 체크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누구한테 물어볼지를 지원자가 쓴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본인이랑 조금 우호적인 관계인 사람을 적을 확률이 높을 텐데 그쵸.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이제 레퍼 체크를 이제 하는 사람 입장 저한테 누가 전화가 왔어요. 이 사람 아시죠? 하면서 막 레퍼 체크를 해요. 근데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쵸. 안 좋은 말을 할 수 있을 사람이 거의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도 레퍼 체크가 가장 경력직은 좀 중요한 것 같다 해주신 부분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이게 레퍼 체크가 생각보다 네. 되게 객관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직접 해본 적은 없는데 네네. 그러니까 사례를 기반으로 레퍼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가 아니라 네. 이 사람이랑 무슨 프로젝트를 같이 했고 어떻게 성과를 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사실 자체를 꾸밀 수는 없으니까. 아 그런 느낌의 네. 레퍼 체크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레퍼 체크를 이제 당해봤는데 오, 지금 네네. 회사를 갈 때 근데 그 레퍼 체크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거의 엄청 집요하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이제 이 사람한테 레퍼 체크를 해달라고 이렇게 적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한테도 이제 미리 얘기를 해놓고 레퍼 체크가 갈 거다. 그럼 당연히 이제 좋은 말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레퍼 체크를 당하는 사람이 그 질문 리스트를 받아보면은 네. 이거 쓰다가 거의 보고서 수준으로 쓰고 쓰다가 보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게 만약에 짜거나 네. 아니면 없는 말을 지어내면 티가 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집요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집요하게 물어봐요. 그리고 약간 경력직 시장에서는 이 레퍼 체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밑바닥이 아닌지 적어도 믿을 만한 사람 뭐 3명, 5명 정도는 있는 회사 생활을 했는지 최소한의 회사 생활 그런 친화력 이런 거를 보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많이들. 네. 맞아요. 썰랩보다 집요하게 물어봅니까? 제가 봤는데 네. 진짜로 미안할 정도로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막 전화로 물어봐요? 아니면 제가 지금 저희 회사에서 의뢰했던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설문 그런 링크를 들어가서 설문으로 이렇게 계속 텍스트로 쓰게 하는데 그게 엄청나게 최소 글자 수 제한 막 이런 게 있고 질문도 엄청 많고 이래서 한두 시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럼 보상을 해줍니까 그 사람한테? 안 해주죠. 그럼 너무 아니지 시간 뺏는 거 그러면 아니야? 포지님이 밥을 사줬겠지 아. 끝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응. 그 정도 부탁을 할 수 있는 회사 생활을 했느냐. 그치. 어렵다. 아 그렇네요. 그렇게 그렇군요. 얘기하니까 이 전문기관이 무섭습니까? 무섭네요 진짜. 무섭네요. 전화로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그게 그러게요. 아니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 막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조금만 말을 보태자면은 뭐 근데 이렇게 레퍼 체크를 할 때 사전에 고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 해외에서는 고지 안 하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맞아요. 불시에. 네, 불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어차피 뭐 이거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분이 LG에 다니시다가 이라는 회사로 가셨는데 네네. LG 임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냥 사전 고지도 안 하고 그 사람 거기서 어땠느냐 이렇게 그냥 대놓고 물어봐가지고 그건 약간 무례한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LG 임원분이 불법이잖아요, 그건. 그분이랑 같이 일했던 분들한테 이제 동료들한테 물어봐줘 걔 어땠냐 이렇게 해서 그걸 종합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근데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나쁜 회사가 돼서 제가 고소를 당할 수 있겠다. 잘라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그냥 보진님 가지 마세요. 그러면 돼. 깔끔해. 그럼 다시 말할게요. 잠시만요. 제가 아는 분이 L 모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아니 제가 그냥 그걸 삐 처리해드릴게요. 삐 처리해주세요. 삐 삐 처리해드릴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재밌는 일들이 많았네요.
그러면 아까 다 돌았으니까 네. 린님한테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래서 린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최우선으로 뭐 지금 다니고 계시는 회사에서 채용을 하실 때도 그렇고 어쨌든 최우선으로 삼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근데 저는 신입 경력 구분 없이 저도 무조건 성실함. 그래요? 네. 다 동일하군요. 오. 이게 제가 여러 회사를 그래도 나름 컴팩트하게 네. 다닌 편이라서 네. 어쩌다 보니 4개의 회사를 한 5년 안에 돌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느낀 부분이 이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네. 성실하지 않으면 네. 아무 의미도 없다라는 걸 너무 느끼게 됐고요. 네. 네. 그러니까 특히 저는 그런 케이스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은 게 저는 좀 그래도 인재 밀도가 높은 스타트업들에 다녔었는데 진짜 똑똑한데 성실하지 않고 체리 피킹만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는 그 조직 문화도 완전 해치고 결국에는 그분 다 퇴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성실한 분이 같이 일하기도 좋고 어떤 성과를 같이 만들어내는데도 매우 좋은 팀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이 네. 사람이 일 욕심도 엄청 많고 매일 네. 야근하고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자기가 하겠다고 한 일을 다 끝내지는 못해. 근데 막 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제가 다 할게요. 저 네. 잘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데 네. 다 끝내지는 못해. 그러면 평가가 어떤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약간 매니징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는 것 같아요. 팀장 탓이다. 탓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욕심이 너무 많고 성실함이 과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팀장이 매니저가 자리를 분배해주고 나눠주면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 과함을 조금 진정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네. 그 욕심을 잘 타일러야죠. 네. 좋습니다.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사연으로 좀 돌아오면 그래서 이렇게 지금 MBTI를 굉장히 맹신하고 계시는 대표님 이대로 계속 채용을 좀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자기 회사인데 키키님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 조언을 한번 해주세요. 근데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쵸, 자기 회사니까. 네, 어차피 이분이 사연에서 말씀을 해주신 걸 보면 같이 일할 사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 건데 당연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뭐 아까 저희가 얘기하면서 MBTI가 그 자기보고식 평가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는 꼭 본인이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런 방향성을 추구해서 살겠다라는 의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가치관이 어떻게 보면 맞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떨어뜨렸어. 네. MBTI를 맹신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유는 이분은 맹신하는 분이 아니신데. 아니, 그러니까 이 대표님이. 그럼 사유는 네. 뭐 보통의 이제 불합격 그 네. 통보처럼 뭐 귀하에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겠지만 네. 만약에 지원자가 네. 사적으로 또 연락이 와서 대표님 네. 저 진짜 궁금합니다. 제가 왜 떨어졌는지. 그랬을 때 네가 피기 때문에 떨어졌어 임마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 그렇지. 근데 그거를 또 잘 포장을 하는 것 역시 대표의 역량이다. 그렇죠. 그럴 수 네네. 있겠네요.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없다. 리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 사연자님한테 조언을 해준다면? 근데 저도 키키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이 사연을 봤을 때는 MBTI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전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대표님께서 어떤 인재를 뽑고 싶은지에 대한 기준이 잘 정립이 되었는가가 그쵸. 먼저 뭔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ENTJ가 가득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막 잘 오거나이즈드 된 사람들만 뽑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에 맞는 사람들만 뽑으면 되잖아요. ENTJ만 뽑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없으면 나 그냥 J가 괜찮은 것 같은데 P가 괜찮을 그러네.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인재상을 정확하게 수립하는 네. 명확하게 수립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쵸. 라고. 그러네요. 마지막 포지님은 좀 어떻게 조언해주고 싶으세요? 저도 린님이랑 비슷한 의견인데 그 직무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이 사람 갈아 넣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개발자 비하하는 건 아닌데 개발자 갈아 넣어가지고 코딩만 잘하면 되는 자리면은 뭐 MBTI나 뭐 이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냥 자기 일만 잘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뭔가 이 MBTI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면은 참고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지만 저는 MBTI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종합해보면 린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MBTI든 아니든 본인이 정말 뽑고 싶은 사람에 대한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 같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봤는데 저희가 사실 채용을 하는 이게 채용 그 어떻게 보면 면접관의 입장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경기가 침체되고 좀 채용 시장이 많이 닫혀 있어서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좀 요런 반대로 롤플레잉을 해보시면서 내가 회사 대표라면 혹은 인사팀이라면 어떤 사람들을 뽑을까를 좀 반대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채용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제 좀 6월 되면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럼 좀 하반기를 채용 시장을 긍정적으로 기대해 봐도 될까요, 포지님? 그 윤호님이 요즘 들어서 이렇게 정치 발언 빈도가 수위도 강해지고 그러니까요. 아니, 저번에도 무슨 준치하시나요 혹시? 선언하지 않았어요? 무슨 손흥민 뭐 선언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손흥민 월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맞아. 개인 발언. 네. 아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이제 지금은 회사들도 눈치를 좀 보고 있어서 정권이 맞아요. 이제 누가 되던 간에 그렇죠. 이제 정해지면은 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요. 예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반기 열심히 준비하시면 또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린님이랑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아니라고 했잖아. 다음 주에 봬요, 여러분. 네, 다음 또 편에서 봐요. 봬요. 네.